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에 가장 특별한 부탁을 받았어요. 15년 전 제 집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던 어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중 언니가 어느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군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없다 보니 저에게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처럼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되는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무척 감동을 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인생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기특하게 잘 자라준 그 아이를 보면서 새삼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석재 사업을 하셨어요. 돌산에서 돌을 캐서 전국의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죠. 부모님은 모두 고아원 출신이십니다.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는 두 분 다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같은 고아원에서 오빠 동생 하면서 같이 자랐고 함께 독립한 뒤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의지할 만한 배경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이 오직 두 분이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하셨기에 악착같이 돈을 버셨대요. 정말 나쁜 짓 빼고는 다 해보셨다고 할 정도라고 하셨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말이 그렇지 누가 고생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두 분은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막연하지만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기운을 내고 용기를 가지셨답니다. 워낙 없이 시작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았지만 두 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아껴 사셨죠. 아버지는 약간의 돈이 생기면 항상 산을 사셨답니다. 이상하게 산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산에만 가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는 게 천생 산에서 살 운명인가 생각하셨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산에 들어가 집 짓고 어머니와 오붓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셨죠. 그 당시엔 외지에 버려진 산들이 많았고 마음만 먹으면 싼 값에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산을 사셨는데 나중에는 꽤 많은 산을 소유하게 되셨죠. 그 산들은 대부분 돌산이었답니다. 돌산인 줄 알고 산 게 아니라 가장 저렴하고 버려진 듯한 산만 샀는데 그게 큰 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석재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아버지에겐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끼고 믿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뭔가 추진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준 분이죠. 저에게도 친삼촌 이상으로 잘해주셔서 전 항상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은 어머니께도 형수님이라고 살갑게 굴면서 진짜 가족으로 동고동락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사업 초기에 삼촌이 없었다면 엄두가 안 났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재영아. 네, 아버지. 대호 삼촌은 이 아버지 대신이다. 피를 나눈 삼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린 그 이상이니까 항상 믿고 따르고. 알겠지? 그럼 대호 삼촌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형님, 이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재영이 대학 공부는 물론 결혼까지 다 시킬 겁니다. 대우 삼촌은 그렇게 큰 소리를 펑펑 쳤습니다. 삼촌은 호탕하면서도 살갑고 정도 많은 편이셨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느라 시간이 없으면 삼촌은 일하는 틈틈이 제 숙제도 봐주고 아버지 대신 놀이공원에도 가주고 했어요. 어머니는 원래도 몸이 허약하셨는데
저를 출산하시고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잠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시는 통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늘 자리를 보존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도 원인도 알 수 없다고 했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머니의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고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촌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하게 되었어요. 삼촌은 중식 요리사가 되려고 자격증까지 땄는데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꿈을 접었다고 했죠. 전 삼촌이 만들어주는 짜장면과 짬뽕을 원 없이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나이 때는 짜장면 한 그릇만 배불리 먹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잖아요. 전 가끔 친구들을 불러서 삼촌의 솜씨를 마음껏 자랑하기도 했어요. 다들 그런 삼촌을 둔 저를 엄청 부러워했죠. 전 아버지와 어머니 다음으로 삼촌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석재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집에도 일주일에 2-3번 들어올까 말까 하셨죠.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것 빼고는 어린 시절 저는 꽤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삼촌마저 매일 아버지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자 가정부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어머니는 자신이 늘 아파서 누워만 있으니까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셨고요. 우리 집은 돈도 많은데 왜 어머니 병은 못 고칠까 늘 의문이 들었죠. 세상엔 돈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잠깐 의사가 될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 사랑이 고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삼촌이 절 위해서 시간을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빈자리는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15살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제 생활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삼촌은 더욱 바빴고 어머니는 더욱 아프셨죠. 변한 게 있다면 넓은 정원이 달린 3층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동네에서는 가장 크고 잘 사는 집 하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죠. 그런데 전 작은 집에 살아도 부모님과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면서 왁자하게 떠들고 웃는 게 훨씬 그리웠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제가 호강에 받쳐서 요강을 깬다고 하더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소망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삼촌은 함께 돌산을 보러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전 보통 새벽에는 잘 깨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버지를 배웅해드리고 싶어서 마당에 나와 서성거렸죠. 우리 잠보가 새벽에 무슨 일이야? 왜 안 자고 나왔어? 아버지 배웅하려고. 어? 우리 재용이가 이제 철이 다 들었네. 그냥 이상하게 빨리 깼어. 오늘도 산에 가는 거야? 그래. 아버지 후딱 다녀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리고 알겠지?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추락사를 했어요. 함께 갔던 삼촌은 아버지를 살리지 못하고 혼자 살아 돌아왔다고 자책하면서 오열했죠. 아버지 시신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은 제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전 한동안 멍하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어요. 아버지,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나 놀려주려고 아버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버지! 아버지! 그만하고 어서 일어나요. 나 안 속아. 나 안 속는다고. 아버지 장례식이 마련되고 영정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두고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치고 또 치다 정신을 잃었죠. 다시 깨어났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전 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어린 상주가 되어 아버지 장례식을 지키는데 조문객들마다 하나같이 저 어린 것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냐고 원통해 하셨어요. 삼촌도 정신이 없을 텐데 조문객들을 일일이 응대하면서 가끔 제 상태를 살피셨죠. 제가 뭘 통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어머니께는 아직 아버지 소식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잘못될까 걱정이 앞섰어요. 삼촌도 장례를 마치면 어머니께 말씀드리자고 했고요.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조문을 왔는데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저를 부둥켜 안고 단체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3일을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버지 왔다 하며 들어오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셨어요. 전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죠. 망설이던 삼촌이 아버지가 추락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에 겨운 듯 몸을 비틀어대면서 우열을 하시다가 정신을 잃으셨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겼는데 그 밤이 고비라는 의사의 말에 전 또 무너졌습니다. 저와 삼촌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절 깊이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를 부르다 잠에서 깨었을 땐 어머니의 몸은 흰 천에 덮여 있었고요. 이제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니 차갑고 딱딱했어요. 우리 엄마 손 같지 않았죠. 재영아,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 드려야지.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데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전 그런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죽음. 그 말도 너무 무서웠고요. 간호사들이 억지로 어머니와 절 떼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전 어머니 장례마저 치러야 했고요. 왜 불행은 쉴 틈도 주지 않고 연달아 우릴 공격하는 걸까요? 제대로 추스를 시간도 주지 않고 왜 계속 우릴 고통에 빠뜨리는 걸까요? 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실어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와서 제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늘 악몽을 꿨는데 깨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 법적 대리인이자 후견인 지정이 필요했어요. 전 대호 삼촌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제 절 맡아주실 분은 삼촌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꽤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전국의 돌산들과 석재사업장, 그리고 사무실 있는 5층 건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3층 주택,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합하면 엄청날 거라고 가정부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말입니다. 삼촌은 제가 힘들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학교에 나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이제 실어증에서 회복은 되었지만 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가정부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삼촌이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돌산을 하나씩 팔아치우고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가 우연히 삼촌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벌써 석재 사업장도 팔았고 사무실 건물도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집도 내놓은 건지 부동산에서 보러 오겠다고 몇 번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삼촌, 아버지 산이랑 사무실 건물 팔았어? 그게...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아? 재영아,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셨어. 빚쟁이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서 돈 갚으라고 난린데 어쩌겠니?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네가 아직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니? 내가 바보야? 야, 정재영,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은 왜 내놓은 건데? 그건... 야, 너 지금 삼촌 의심하는 거니? 평소 삼촌답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따져도 삼촌은 늘 웃는 얼굴로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삼촌은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을 들킨 사람처럼 굳은 표정이 되더니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정말 오냐오냐 하니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뭐? 삼촌이 우리 아버지 재산 몰래 빼돌리는 건 아니고? 가정부 아줌마가 그러더라. 삼촌 이상하다고? 순간 뺨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너무 놀라 넘어지니까 삼촌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을 했고요. 깨어보니 얼굴에 피멍이 든 채 전 제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삼촌이 절 때리는 것을 목격한 가정부 아줌마는 이미 내보낸 듯 했죠. 아마도 비밀로 하는 대신 돈을 준 듯 했고요. 전 낮밤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믿었던 삼촌에 대한 배신감은 깊은 절망으로 절 덮쳤습니다. 삼촌은 하루에 한 번씩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입을 벌리고 억지로 밥을 먹였습니다. 제가 굶어 죽으면 자신이 의심받을 게 뻔하니까 그런 것 같았죠. 안 먹겠다고 발악을 하면 할수록 전 더 얻어맞았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 도망갈까봐 창문을 밖에서 막아놓았고요. 악마의 탈을 쓴 그 사람을 마주보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쩜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울부짖던 것도 다 거짓인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학교에 빠지니까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방 밖에서 담임 선생님과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죠. 담임 선생님은 절 봐야겠다고 했지만 삼촌은 애가 충격이 워낙 커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전 방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놀란 선생님이 삼촌과 실랑이를 벌이고 경찰이 오는 소리까지 들렸죠. 선생님은 오히려 가택 침입으로 신고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전 저 악마에게서 달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전 차에 태워진 채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낯선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못한 채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전 그렇게 15살에 남쪽 끝 어느 섬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고요. 물론 절 팔아치운 것은 삼촌이겠죠. 아버지 재산을 처분하는데 제가 걸기적거리니까 그랬을 겁니다. 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의심을 할 테니까 아마도 적당히 둘러댔을 거고요. 너무 화가 나고 슬프니까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전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팔려온 걸까요? 늙으스루하게 생긴 염전 주인은 독사눈을 치켜뜨고는 일 안 하면 밥도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해서 배를 타고 섬까지 들어갔어요. 저 말고도 일꾼들은 서너 명이 더 있었죠. 다들 저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서로 잔뜩 주눅이 든 채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도 피했어요. 우린 섬에 만들어진 임시 막사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밥은 아침 저녁에 주먹밥이 전부였죠. 썰물 때가 되면 염전에 내려가 바닷물을 빼고 소금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섬에 갇힌 염전 노예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배가 없으면 섬에서 나갈 수도 없었고요. 조금이라도 굼뜨면 어김없이 관리인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얻어맞았습니다. 관리인은 4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일꾼 중에 60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에게도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했어요. 전 일이 힘에 부쳐서 동작이 굼뜨니까 하루에도 안 맞는 날이 없었습니다. 나 원망할 거 없다. 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관리인은 피가 흐르고 살이 터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절 보면서 그렇게 낄낄댔어요. 한 번은 관리인을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음 날 퉁퉁 부은 다리로 염전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해서 지금도 왼쪽 다리는 약간 절룩이고요. 생각해보면 전 그 지옥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무서웠고 점점 오기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 사악한 것들의 정체를 다 알려야겠다고 결심도 했죠. 일단 관리인에게 잘 보여야 했어요. 가능한 얌전하게 굴면서도 일도 악착같이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섬의 지형을 살폈고 관리인이 하루에 한 번 배를 타고 왔다가 나가는 시간부터 밀물과 썰물 때도 체크해 두었죠. 그렇게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던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날따라 관리인이 염전 주인과 다툰 듯 몹시 화가 나 있었죠. 관리인은 화가 나면 술을 마셨고 괜히 일꾼들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관리인이 잠깐 잠에 골아떨어지고 일꾼들도 모두 쉬고 있는 틈에 전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선착장에 배를 대면 염전 주인에게 잡힐 것 같아서 선착장과 떨어진 곳에 배를 대고 무작정 숲길로 달렸어요. 곧 숲길로 이어진 국도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국도는 한산하고 지나가는 차 한 대도 없었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무작정 이를 악물고 뛰다 보니 저 멀리 자동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 무작정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트럭 한 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야 전 힘이 다 빠져 쓰러졌어요. 그날이 바로 제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분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깨어보니 낯선 곳이었죠. 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곳은 트럭 주인인 노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신이 들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따뜻한 죽을 내미시는데 한 숟가락 뜨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에 목이 메었죠. 전 생명의 은인인 두 분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국도에서 그러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도 노부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쉴 만큼 쉬다가 가고 싶을 때 가도 돼요. 우린 늘 트럭을 타고 일을 나가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 못 드리지만 언젠가는 꼭 저 살려주신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오히려 우리가 좋지. 노인네 둘이 적적했는데 말벗도 생기고. 그렇게 전 노부부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까 많이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관리인이 한 말이 떠올랐죠. 섬에서 일하다 운 좋게 도망친 일꾼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다시 섬으로 끌려왔다더군요. 경찰에도 염전 주인에게 뇌물을 받고 일을 무마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신고를 하면 저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괜히 절 도와주신 노부부에게도 폐를 끼칠 수 있었고요. 일단 심신을 추스르며 다음을 생각할 계획이었습니다. 노부부는 트럭에 온갖 잡다한 물건들을 다 싣고 시골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이른바 만물 트럭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느라 읍내까지 물건을 사러 갈 시간도 없고 공과금이나 은행 업무를 볼 시간도 없는 탓에 만물 트럭 노부부가
시골 사람들 대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팔고 여러 업무를 도맡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평생 만물 트럭을 운영했다는 노부부는 60을 넘기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탓인지 70은 훌쩍 넘어 보였어요. 두 분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하셨죠.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자식처럼 생각하시겠다는 말씀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편안하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절 살려주셨으니 생명의 은인이시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믿어주시면서 자식처럼 생각하시겠다는데 전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두 분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 말에 두 분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전 그분들과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하늘에 계신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일지도 모르고요. 그분들 덕분에 전 악마 같은 삼촌도 지옥 같았던 염전 생활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분은 그냥 제 부모님이 되어주셨고요. 전 두 분의 양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두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했고요. 아니, 전 두 분을 부모님 이상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 삶을 다시 읽어나가자고 각오도 다졌죠. 전 양부모님을 도우면서 만물 트럭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물 트럭을 운전하고 양부모님이 나란히 옆좌석에 앉으셔서 시골 마을을 온통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양부모님은 가는 곳마다 절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다들 말끔하게 잘생긴 아들을 하늘에서 점지해 주셨다고 자기 일인 마냥 좋아해주고 축복해주셨죠. 전 그분들의 진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성심성의껏 구해다 드렸고 아무리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해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신 읍내에 나가서 열심히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어느새 점점 마을 분들과 얼굴을 익히면서 가족처럼 친숙해졌고 이제는 양부모님보다 오히려 저를 더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재영이 덕분에 우리 노부부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다. 우리 재영이 사랑한다. 양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전 손가락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두 분의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고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아마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어느 순간 가족이 되고 운명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제 앞에 펼쳐졌으니까요. 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곤 했답니다. 그 행복한 시절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양부모님은 지병과 노안이 겹치면서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워낙 선량하시고 점잖은 분들이시라 그런지 마지막도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편안히 가셨습니다. 생전에도 그렇게 금슬이 좋으시더니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2달 뒤 양어머니도 주무시듯 가셨죠. 나란히 손을 잡고
천상계로 올라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거기서 친부모님도 만나셨겠죠. 두 분의 장례식엔 시골 마을 분들이 먼 길을 달려오셔서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던 분들을 위해서 전 또 기운을 차렸고요. 이제 저는 전국의 웬만한 시골 마을이나 오지는 다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 만물 트럭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셨죠. 가끔 제가 늦게 가거나 일이 있어 하루라도 빠지는 날엔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왜 안 오느냐, 왜 늦느냐, 빨리 와라, 보고 싶다 등등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 마을은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거죠. 어르신들의 친손자처럼 열심히 보살펴드리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만물 트럭을 기다리는 한 여인도 생겼죠. 어느 시골 마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을 홀로 공부시키느라 결혼이 늦었다고 했어요. 땡볕에 앉아서 늘 밭일을 하다 보니 말갛게 익은 얼굴 속에 감춰진 맑은 눈동자가 제 마음을 흔들었죠. 읍내에 갈 시간이 없다고 저에게 이것저것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통장이랑 도장이랑 맡겨도 됩니까? 돈도 별로 없어요. 갖고 튀셔도 어쩔 수 없죠 뭐. 털털한 말투며 소박한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다 보니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죠. 마을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는 우리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작전을 다 짤 정도였어요. 선남선녀는 아니었지만 우린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고 평생 함께하자는 맹세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된 그녀를 태우고 함께 만물 트럭을 몰고 신나게 다녔고요. 돈을 더 모으면 정착해서 작은 가게라도 하자고 약속도 했죠. 결혼하고 2달 뒤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전 새삼 가장으로서 무게감도 느꼈고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드디어 아버지가 되는 생각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하늘에서 네 분의 부모님도 다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영특했어요. 우리 보보가 고생한다는 걸 아는지 어려서부터 보채지도 않고 떼를 쓰지도 않았죠. 부모님이 늘 지방을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아도 고작 5살인데도 혼자 밥을 잘 챙겨 먹고 유치원에 다녀와서 혼자 잘 씻고 문단속까지 하고 먼저 잠들곤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 녀석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절로 알 것 같았죠. 다른 부모님들처럼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메이커 옷이나 신발을 사주진 못해도 우리 부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오늘을 다 걸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덕분에 사는 재미를 느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지마을에 주문받은 물건을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장대비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지는 겁니다. 평소 운전을 잘하는 편이지만 그날따라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이상하게 긴장이 많이 되었죠. 제가 운전하면 늘 편하게 잠을 자던 아내도 뭔가 조짐이 안 좋은 듯 조심하라며 불안해했어요.
산길을 돌아 나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가 우리 쪽을 향해 미끄러지는 겁니다. 재빨리 핸들 꺾었지만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트럭도 미끄러지면서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희미하게 꺼져가는 의식 저편에서 저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비명이 되어 들려왔지만 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가늠할 수 없이 의식이 돌아왔을 땐 극심한 고통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채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하더군요. 의식이 없는 그 시간 속에 저는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았고 혼자 사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는데 전 제일 먼저 아내를 찾았습니다. 순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기적처럼 저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병원 시체 보관실에 있다고 했죠. 너무 기가 막히고 절통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을 분들이 달려와서 교대로 중환자실 밖을 지키셨다고 하는데 전 그 누구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오직 그 소리만 겨우 내뱉을 뿐이었어요. 다행히 마을 분들이 아이를 임시로 맡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환자가 너무 울면 안 된다고 의사가 다그쳤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 곁을 떠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양부모님들도 이제 아내까지 모두 왜 서둘러 절 두고 먼저 가는지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절 데려가시지. 그 착한 사람을 왜 데려가셨냐고 소리를 치며 울다 몇 번 까무러치기까지 했어요. 마을 분들이 저 대신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양부모님 옆에 나란히 무덤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이제 고작 5살인 아들이 너무 울어서 다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저를 보러 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애써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아파하지 말고. 아빠 꼭 다시 건강해질 거니까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씩씩하게 잘 있는 거다. 약속? 아들은 눈물 머금은 눈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그날부터 열심히 재활치료에 들어갔고요.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마주오던 차량 때문에 트럭이 절벽 아래로 굴렀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병원비와 수술비는 다행히 보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 이제 아들을 위해서 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당분간 마을 분들이 아들을 돌아가면서 봐주시기로 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 목까지 죽으림을 다해 일어서야 했고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좀채 효과는 없었고 전 여전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절망이 절 엄습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절 사납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사람들의 호의나 친절이 모두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서 불현듯 화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문병을 와주시던 마을분들에게 상처를 내고 할퀴는 말들만 쏟아냈고요. 속에도 없는 말들을 퍼붓고 나면 텅 빈 병실에서 전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마을분들은 점점 절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돌아가면서 제 아들을 맞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셨죠. 제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날 마을분들이 긴 회의 끝에 아들을 일단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고아원에 보낸다고 해도 제가 퇴원하면 다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원장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에 그저 통곡만 했습니다. 꼭 원장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꼭 우리 아들 데리러 갈 테니까 절대 아무 곳에도 입양 보내지 말아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보란듯이 제 아들을 찾으러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다해 재활치료에 더 집중했습니다. 겨우 일어나 앉고 조금씩 혼자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고 비록 넘어져도 몇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 뛸 순 없지만 삐뚤빼뚤 걷게 되기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 조금 절룩이긴 해도 전 어느 정도 걷게 되었고요. 모든 의료진들은 제 불굴의 의지에 놀라워했고 응원했고 마침내 같이 울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전 제일 먼저 아들을 보러 갔어요. 얼마나 컸을까.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같이 제일 먼저 뭘 할까, 뭘 먹을까. 온갖 상상으로 설렌 가슴을 안고 고아원에 갔을 때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입양된 상태였어요. 아들이 어디로 갔냐고 원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입양 보내지 말아달라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잖아요. 전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어요. 6년이나 지났어요. 대개 이럴 경우 안 온다고 판단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입양 자리가 났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친부의 약속만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원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전 주먹으로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입양 보낸 곳을 대라고 소리를 지르다 경찰이 와서 끌려갔고요. 내막을 들은 경찰도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먼발치서 한 번이라도 아들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원장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했어요. 정말 좋은 곳에 입양 갔습니까? 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양부모님 두 분 다 점잖으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형편도 넉넉해서 아드님이 공부하고 잘하는데 부족함도 없을 거고요. 우리 아들 혹시 저한테 뭐 남긴 말은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입양 가기 전날 많이 울었지만 막상 입양 가는 날엔 담담하게 양부모님 손을 잡고 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선하게 떠올라서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싶어서 죽고 싶었어요.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고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 싶어서 스스로 불쌍했고 그리고 점점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좋은 곳에 입양된 게 아들을 위해서는 100번 1000번 나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 아이들이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집도 정리해서 이사를 갔어요. 아내와 아들 사진을 지갑 속에 품고 다니면서 전 이제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비록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해도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만물 트럭은 접었어요. 이제 심하게 몸쓰는 일은 못하지만 뭐든 열심히 할 생각이었죠. 마을 어르신의 소개로 그분의 지인이 하는 부동산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알바 개념으로 받으면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도 따고 경매일도 배우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경매일이 제 적성에도 맞고 재미가 있더군요. 그렇게 5년 뒤 전 제 이름을 건 부동산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경매로 나온 2층 단독주택도 싸게 구매했고요. 조금씩 생활도 안정되고 제가 하는 일에도 보람을 찾게 되었죠. 그때가 제 나이 40 중반을 넘긴 때였습니다. 가끔씩 돌아보면 전 늘 폭풍 속을 헤치며 살아온 듯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쉽거나 만만한 적이 없었죠. 짧은 행복과 긴 불행의 끝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 했던 제 인생에도 꽃이 필 날이 올 거라고 늘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베풀고 살자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주머니가 어린 두 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왔습니다.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는데 남편은 사고로 먼저 가고 10살 큰딸과 5살 막내딸과 함께 산다고 했죠. 가지고 있는 보증금으로는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곧 날씨도 추워지는데 어린 딸들을 데리고 어쩌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무엇보다 초롱초롱한 두 딸의 눈망울을 보면서 왠지 제 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에 반지하가 비어있는데 그냥 보증금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꼭 보증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 보증금은 됐고요. 포장마차에서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우리 엄마 포장마차는요, 우동이 끝내줘요. 큰딸이 대답하는 겁니다. 전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매일 저녁 저에게 우동 한 그릇씩만 주세요. 그걸로 보증금은 대신하면 됩니다. 우동은 언제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벌면 꼭 보증금은 받아주세요. 반지하라 어둡고 불편할 거예요. 원래 비어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사는 날까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게 포장마차 여주인과 두 딸은 반지하 단칸방에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전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을 꼬박꼬박 먹었고요. 정말 국물이 끝내주고 면발도 쫄깃해서 한번 맛본 사람들은 우동 먹으러 꼭 다시 올 것 같더군요. 딸들은 엄마가 늦게까지 장사를 하니까
늘 둘이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붙어 다녔죠. 전 가끔 두 딸을 불러다가 숙제도 봐주고 쉬는 날엔 운동 삼아 애들과 함께 산책도 가곤 했습니다. 막내딸이 하도 놀이공원 가자고 노래를 불러서 한 번은 같이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포장마차 여주인은 항상 저에게 감사했어요. 언제부턴가 큰딸은 학교를 마치면 꼭 부동산에 들러 청소를 했죠.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어린애가 어찌나 기특하고 생각이 깊은지 보기만 해도 흐뭇하곤 했어요. 막내딸은 천생 막내 같았죠. 멀리서도 저만 보면 아저씨 부르며 달려와 품에 폭 안기면서 제 볼에 자기 볼을 부비며 애교를 떠는데 그 순간엔 전 정말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느낌이 들어 벅찼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 여주인에겐 평소 당뇨지병이 있었어요. 돈 버느라 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합병증이 왔고요. 아침에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갔더니 애들 엄마가 숨을 거두었더군요. 사인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쇼크사라고 했어요. 두 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포장마차 여주인의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묘지를 알아보는 내내 전 남겨진 두 딸만 생각했어요. 이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다행히 두 아이는 기초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전 두 아이의 기초수급자 신청부터 했죠. 미주하고 미나, 아저씨 말 잘 들어봐. 나라에서 너희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 매달 지원금이 나올 거니까 미주 학교 가고 미나 유치원 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여기서 살면 되고 아저씨가 도와줄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전 힘이 닿는 데까지 미주와 미나를 돌봐줄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애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주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똑부러졌어요. 항상 부동산 청소는 도맡아서 했죠. 가끔 손님과 함께 집을 보러 가느라 사무실이 비면 미주가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난 뒤부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기도 하고 제 생일이면 항상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와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로 했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미주와 미나는 딸이었고 그 아이들에게도 제가 아버지 이상일 거라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미주는 부동산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알바도 했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주면 미주 성격이 안 받을 것 같았죠. 미주는 원하는 사범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사 가는 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영영 못 보는 건 아니고 버스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언제든 볼 수 있는데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가고 텅 빈 반지하를 둘러보는데 한 편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저씨. 아니, 늘 아버지였던 우리 아저씨.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부족해서 며칠 사전을 다 뒤적이며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역시 마음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언제까지 잘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린 평생 아버지 같은 아저씨의 좋은 딸로 살아갈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미주와 미나 드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전 편지를 아마 수백 번도 더 읽고 또 읽었을 겁니다. 두 아이에 대한 제 진심이 헛된 것은 아니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사를 가서도 두 아이는 언제나 안부를 물어오고 가끔 부동산에 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불쑥 제 집에 와서 청소를 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린 한 달에 꼭 한 번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고요. 미주는 제 생일엔 언제나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었습니다. 점점 미역국 끓이는 솜씨가 발전을 해서 미역국 밥집을 차려도 되겠다고 서로 농담을 할 정도가 되었죠. 미주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고 미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들과 함께한 세월도 벌써 15년이 지났고요. 녀석들 덕분에 딸 키우는 재미도 느꼈고 아버지로서 보람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녀석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나 싶어서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미주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예비 신랑을 인사시키겠다고 했지만 친부모도 아닌데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았죠.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결혼식장에서 보자고 했더니 그럼 신부 입장할 때 직접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차마 그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 미주와 미나를 친딸처럼 생각하니까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주 손을 잡고 미리 연습을 하는데 가슴 한편이 아리면서도 또 뿌듯하고 그러는 게 참 묘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주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예쁜 모습을 제 어머니가 봤더라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싶은 생각에 그랬어요. 가족과 지인들만 모시고 치르는 스몰 웨딩이라 예식장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격조가 있었죠. 결혼식장 한편엔 신랑과 신부의 어린 시절 성장기가 사진과 함께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미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녀석을 맨 처음 봤던 그날이 떠올라 혼자 미소가 지었죠. 힘들었지만 늘 밝게 잘 자라준 그 대견함과 고마움에 또 콧날이 시큰해졌고요. 그리고 신랑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전 늘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던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그 기억에서만 남겨진 아들의 모습과 예비 신랑의 어린 시절 모습이 너무 똑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머리가 온통 엉켜버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서서 하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도저히 주체가 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진정시켜야 했죠. 그때 신부 입장해달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가 절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겨우 감정을 삼키고 나갔습니다.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미주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들어가 신랑에게 신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몸이 너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얼마나 중심을 잡으려고 이를 악물었는지 모릅니다. 예비 신랑이 저에게 깊이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다 정말 소스라칠 뻔했어요. 예비 신랑의 얼굴 속에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휘청하자 예비 신랑이 붙잡아주면서 괜찮냐고 묻는데 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애써 침착하고자 하면서 결혼식 내내 예비 신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까지 본 뒤 전 신랑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외람되지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미주에게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다며 웃으시더군요.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았는데 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가지고 있던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 큰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맸고 재활치료를 하느라 아들이 고아원에 맡겨진 일과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죠. 아들 사진을 보여줄 때부터 그 어머니는 놀란 듯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말을 듣기만 하셨고요. 제가 아들이 있던 고아원 이름을 대니까 그 어머니가 끝내 흐느껴 우시는 겁니다. 네, 우리 재민이 입양한 거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고아원도 맞고요. 아마 찾으시는 아들이 우리 재민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담담히 말을 했습니다. 우린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울기만 했고요. 이제 와서 아들을 찾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신 두 분께 꼭 감사하다는 말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분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은 왜 이러시냐고 당황해 하시더니 곧 두 분도 무릎을 꿇고 저에게 좋은 아들 보내주셔서 내내 행복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집 안에 손님들이 쳐다보고 수군댔죠. 우리 다시 마주 앉았어요. 우리 미주가 늘 아버지 같은 아저씨라고 자랑을 하더니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분이셨다니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주가 워낙 똑똑하고 야무져서 혼자 잘 컸어요. 애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모든 사실을 다 밝히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미 두 분의 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게 맞고요. 괜히 애들에게 충격을 주는 건 싫습니다. 전 그저 오래전 친부로서 인연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전 미주에게 친정 아버지로서 그리고 두 분의 아들에게 장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늘 그리워했던 아들이지만 이제 그만 그리워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나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충분히 벅차고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과 양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우리 두 집안은 가족 그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집안 행사도 같이 치르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행복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있어요.
숱한 고비와 폭풍 속을 헤치고 살아왔기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은 온전히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겨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달콤한 행복을 전 오래오래 제 아들을 보면서 누릴 겁니다. 비록 아버지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눈 속에 담고